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지학사 5-1단원 점검하며 읽고 쓰기에 있는 지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온 이 지문은 설명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학습활동에 논설문이 나오는데 전년도에는 이 학습활동에 나온 논설문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설명문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문 분석 이전에 출제 유형 베스트를 볼게요. 설명문인 만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내용일치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글쓴이가 사용한 글쓰기 전략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죠. 그리고 레슬러의 무덤과 미국의 한 제지회사의 시도를 대응하는 문제예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이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문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그림의 대명사인 르네 마그리트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미술가로 자리 잡았다. 10여 년 전 서울의 한 백화점 새 단장 당시 그의 작품 골콘다가 커다란 가림막 그림으로 사용된 것과 르네 마그리트 전이 서울의 미술관에서 대규모로 열려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은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마그리트가 우리에게 친숙한 미술가가 된 계기가 나타나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여기 나와 있죠. 4번 마그리트가 우리에게 친숙한 미술가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2문단을 볼게요.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의 주된 창작 기법인 대페이즈망도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대페이즈망이 바로 이 글의 핵심 제재입니다. 그럼 이 뒤에 대페이즈망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특히 창의력과 상상력이 시장과 교육계의 화두가 되어버린 요즘 대페이즈망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주고 잠재력을 개발해주는 의미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페이즈망이 의미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배경이 나와 있고 그리고 현대사회는 대페이즈망을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주고 잠재력을 개발해주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페이즈망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주고 잠재력을 개발해주는 이런 의미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문단에 나와요. 그 기이함이 시적, 예술적 상상을 낳아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대페이즈망의 기이함이 합리와 논리를 초월하여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이 대페이즈망은 어린이 미술 교육에 활용되고 있고 기업인을 위한 창의력 교육에도 심심찮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대페이즈망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페이즈망의 개념이 나와요. 대페이즈망은 우리말로 흔히 전치로 번역된다.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대페이즈망의 개념이 나오죠.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의 용어에 대한 핵심 제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출제가 됩니다. 이 개념 설명하는 부분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출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술상의 특징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초현실주의 문학의 선구자 로레아몽의 시에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에서 만나듯이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대페이즈망의 표현법이다.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에 만나는 것이 바로 대페이즈망의 표현법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에서 만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조합인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 어울려졌는데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해부대 위에 재봉틀과 양산이 놓여 있다는 게 통념에 맞진 않지만 상식의 맥락에서 벗어나고 기이하지만 바로 이러한 기이함이 시적, 예술적 상상을 낳아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운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대페이즈망의 의의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3문단에서는 대페이즈망의 개념, 사례, 의의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볼게요. 위에서 언급한 골콘다를 통해 대페이즈망의 맛을 깊이 음미해보자. 골콘다는 앞서 나왔던 이 그림이에요. 사람이 비처럼 내리고 있죠. 골콘다는 푸른 하늘과 집들을 배경으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쓴 남자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남자들이 빛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남자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든 남자들이 빛처럼 쏟아지는 것이든 둘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 낯선 장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골콘다라는 마그리트의 그림입니다. 시각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술상 특징 또는 글쓰기 전략을 묻는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선지겠죠.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 문단을 볼게요. 일단 화가는 이 그림에서 중력을 제거해버렸다. 거리를 걷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로잰 듯 일정한 간격으로 포진해 있다. 기계적인 배치이다. 빗방울이 떨어져도 이렇듯 기하학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 이처럼 현실의 법칙을 벗어나 있지만 그 비상식의 조합이 볼수록 매력이 있다. 기이하고 낯선 느낌이 보는 이에게 추리의 욕구와 신비로운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동했다는 뜻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이상 이 허구의 이미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 돼버린다. 허구의 이미지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미지라는 거죠. 그리고 대페이즈망 기법의 의의가 또 나타나 있네요. 골콘다에 나타나는 대페이즈망의 형식과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대페이즈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로부터 쉽게 일탈해 무한한 자유와 상상의 공간으로 넘어가게 한다. 그런 점에서 대페이즈망은 현실에 대한 일종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의 법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파괴라고 표현을 한 거죠. 현실의 법칙과 논리를 간단히 무장해제해버리는 파괴의 형식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대페이즈망 형식의 다양성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문단에서는 대페이즈망 형식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네요. 파괴라는 말은 그 말의 강한 인상 때문에 다양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상을 준다 라고서 일반적인 통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글쓴이가 일반적인 통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창조의 형식만큼 파괴의 형식도 다양하다. 흔히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한다. 이때 파괴는 단순히 창조를 위한 전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파괴의 형식이 창조의 형식을 규정하고 파괴의 결이 창조의 결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파괴는 무차별적인 그 무엇이 아니며 창조가 파괴로부터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도 아니다. 파괴되는 순간 창조의 방향은 이미 결정이 나 있다고 할 수 있다. 파괴와 창조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파괴는 단순히 창조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창조의 형식과 방향을 결정짓는 것으로서 파괴가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파괴의 형식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볼게요. 파괴의 형식으로서 대페이즈망은 매우 다양한 색깔을 보여준다. 대페이즈망이 보여주는 파괴는 다채롭고 무한하다. 그 말은 대페이즈망에 의한 창조의 형식 또한 다채롭고 무한하다는 뜻이 된다. 프랑스의 미술가 사란 알렉상드리앙은 마그리트의 그림에 나타난 대페이즈망의 형식을 크게 6가지로 분류했는데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보완적인 사물을 조합하기. 세 번째는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기. 네 번째는 미지의 차원을 열어 보이기. 다섯 번째는 생명을 사물화하기. 여섯 번째는 해부학적 왜곡입니다. 이게 사란 알렉산드리앙이 분류한 대페이즈망의 형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미술가이자 비평가인 수지 게블릭도 이렇게 분류를 했대요. 첫 번째는 사물을 원래의 맥락으로부터 떼어놓는 고립,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바꾸는 변형,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합성, 크기와 위치의 부조화, 우연한 만남, 동음이어적 이중 이미지, 역설, 시공에 관한 경험을 왜곡한 이중 시점, 이렇게 8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8가지를 마그리트가 구사한 대표적인 대페이즈망 기법으로 꼽았어요. 파괴의 형식을 대상으로 한 언급이지만 그것이 곧 창조의 형식을 대상으로 한 언급이기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란 알렉산드리앙과 수지 게블릭을 언급함으로써 대페이즈망의 형식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죠. 사란 알렉산드리앙과 수지 게블릭을 언급한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단에 또 그림이 나오네요. 그럼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위에 언급된 기법 가운데서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가 적용된 마그리트의 그림을 보자. 이 그림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작은 것, 장미가 크게 확대되어 있죠. 레슬러의 무덤 보면은. 이 레슬러의 무덤은 장미 한 송이가 방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크게 그려진 그림이다. 오로지 꽃의 크기만 변화시켰을 뿐인데 평범한 일상이 낯선 상황으로 탈바꿈해버렸다. 그러나 이 일상의 파괴는 공간 안에 새롭고 신비한 기운을 가득 불러온다. 계속 바라보고 있노라면 장미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을 걸어올 것 같다. 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본다면 더 불가사의하고 낯선 세계가 펼쳐져 있지 않을까. 레슬러의 무덤이 감상자에게 주는 효과인 거죠.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탐험은 시작되고 또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무한한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대페이즈망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일상을 파괴하고 새로운 모험에 나서는 이런 대페이즈망적 시도는 예술을 넘어 경제 분야에서도 곧잘 볼 수 있다. 이를테면 화장지 사업에 집중한 미국의 한 제지 회사의 시도가 그런 것이다. 이 회사의 가장 큰 수익원은 원래 제지 사업이었다. 화장지 같은 위생용품은 매출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1971년 이 회사의 대표는 아직은 미미한 화장지 산업에 회사의 장래가 있다고 보고 이에 집중하기 위해 핵심 사업 부문을 과감히 처분해버렸다. 이게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 기법이 적용된 예인 거죠. 경제 분야에. 그럼 여기서 작은 것은 뭐냐면 화장지 같은 위생용품, 화장지 산업인 거죠. 매출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화장지 산업을 크게 확대하기 적용을 한 거죠. 이 파괴에 놀라 주가가 급락하고 증시 분석가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증시 분석가들이 이 제지 회사의 시도에 대해서 비난한 이유는 핵심 사업 부분을 포기하고 미미한 부분인 화장지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 회사는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를 통해서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파괴의 형식은 이렇듯 창조의 형식인 것이다. 이 예도 파괴와 창조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전에 레슬러의 무덤과 미국의 한 제지 회사의 시도를 대응하는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어요. 레슬러의 무덤에서 화장지 산업에 대응되는 것은 바로 장미죠. 장미도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한 거고 화장지 산업도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한 것이니까 둘 다 작은 것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볼게요. 그 다음에도 또 그림이 나옵니다. 보완적인 사물을 조합하기 혹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합성과 같은 결합의 형식도 마그리트가 즐겨 사용한 파괴와 창조의 형식이다. 기억은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창턱 위에 석고 두상과 나뭇잎, 방울 형태의 구가 놓여 있는 그림이다. 특이한 것은 석고상의 관자놀이 부위에서 피가 흘러내린다는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석고상, 조각상인데 피가 흐르고 있어요. 사람이 다쳐 피를 흘리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익숙한 일이지만 제 아무리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도 사람이 아닌 조각상의 피를 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익숙하지 않은 낯선 일인 거죠. 조각과 피의 결합이 낯설기에 이 그림 또한 일상의 질서를 파괴한다. 그리고 그 파괴를 통해 상상의 무한지대로 우리를 밀어넣는다. 파괴를 통해서 또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을 볼게요. 휴대용 전화기에 컴퓨터 기능을 더한 스마트폰, 서커스에 음악, 무용, 미술과 같은 예술을 결합한 공연 등 각종 융합 상품에서 우리는 이런 대페이즈망적인 결합과 합성의 산업적 성취를 본다. 그런 점에서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대페이즈망은 우리의 일상에서 더는 기이하고 낯설기만 한 문화 현상이 아니다. 즉 낯선 연출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사례에서 많다는 거죠. 대페이즈망의 활용을 찾을 수 있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의미예요. 대페이즈망은 문화예술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중요한 창조의 수단으로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우리는 낯설기만 했던 마그리트의 예술이 갈수록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서 중요한 창조의 수단인 대페이즈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글이 마무리됩니다. 그럼 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글은 아까도 말했듯이 설명문이죠. 따라서 객관적, 구체적, 분석적, 해설적 성격을 띠고 주제는 대페이즈망 기법의 개념과 형식, 그것이 현대사회에 끼친 영향입니다. 특징은 이 부분은 글쓰기의 쓰기 전략을 묻는 문제 선지로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죠.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것, 핵심 개념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닌 의의를 밝히고 있다는 것,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의 분석과 분류를 활용하여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의 분석에서 전문가 아까 봤던 수지 게블릭이랑 사란 알렉상드리앙이죠. 그 다음에 9번 이 글을 읽는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도 보도록 할게요. 이 글 내용을 단순히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지만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15번이나 17번처럼 읽는 목적과 이에 적합한 읽기 방법이 적절하게 연결되었는지 이런 것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어요. 따라서 읽는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을 읽는 목적이 이 글을 요약하기 위해서라면은 핵심어를 찾고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며 읽어야겠죠. 그리고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개념과 연결되는 설명, 구체적인 사례를 연결시키며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목적이 이 글의 필자와 면담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우선 필자 중심으로 해야겠죠. 필자가 글을 쓴 의도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읽고 필자랑 만날 거니까 필자에게 질문할 내용을 만들어가며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왜냐하면 필자와 면담 시 자신의 평가에 대한 필자의 소감을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르네 마그리트에 관한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읽는다면 르네 마그리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겠죠. 르네 마그리트의 회화 기법인 대페이즈망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페이즈망 기법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하고
글에 제시된 그림이 갖는 특징을 생각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르네 마그리트의 다른 그림을 조사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대페이즈망의 기법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 글을 읽는다. 그렇다면 글에 소개된 대페이즈망 기법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왜냐하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요. 그리고 글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은 다른 기법에 대해 추가로 알아본다. 그래서 사란 알렉산드리안과 수지 게블릭이 여러 기법들을 분류했잖아요. 그런데 일부만 다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해부학적 왜곡,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기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았죠. 따라서 그런 다른 기법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초현실주의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면 되고, 대페이즈망 기법과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읽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페이즈망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글을 읽는다면 대페이즈망이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리하며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사업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법을 알아보기 위해 이 글을 읽는다면 대페이즈망 기법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서로 토론하며 읽을 수 있고, 대페이즈망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사례를 수집해보며 읽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본문 내용 정리해봤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레슬러의 무덤이고 B는 미국의 한 제지회사의 시도입니다. 이 둘 다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가 적용된 사례인 거죠. 이 점에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답은 2번입니다.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A는 레슬러의 무덤이라고 했고 B는 미국의 한 제지 회사의 시도였죠. A는 보편적 일상을 낯설게 하여 새롭고 신비로운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이 선지의 근거 문장을 지문에서 찾아볼게요. 여기 나와있죠. 오로지 꽃의 크기만 변화시켰을 뿐인데 평범한 일상이, 보편적인 일상이 낯선 상황으로 탈바꿈해버렸다. 그러나 이 일상의 파괴는 공간 안에 새롭고 신비한 기운을 가득 불러온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보편적 일상을 낯설게 해서 새롭고 신비로운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적절합니다. 2번. B의 핵심 사업 부분은 A의 장미에 대응하는 것이다. A에서 장미는 크게 확대된 작은 것이죠. 따라서 B에서 장미에 대응하는 것은 핵심 사업 부분이 아니라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화장지 산업입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3번. B에 대해 비난한 증시분석가들은 회사의 시도가 일상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제지회사의 시도를 비난한 이유는 기존의 핵심 사업 부분을 과감히 처분한다는 게 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일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따라서 적절합니다. 4번. B는 A에서 볼 수 있는 대페이즈망적 형식을 산업 분야에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는 지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예술을 넘어 경제 분야에서도 곧잘 볼 수 있다. 화장지 산업 분야에 확대한 내용이죠. 5번. A에서 장미를 확대한 것을 B에서는 기존의 핵심 사업 부분들을 과감히 처분한 것을 파괴로 볼 수 있다. A에서는 장미의 크기를
방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크게 낯설게 만들었죠. 이거를 파괴라고 볼 수 있죠. 한편 B에서는 미미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핵심 사업 부분들을 과감히 처분해버린 이것을 파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볼게요. 기억의 문맥적 의미를 설명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에서 만나듯이 아름다운이라는 구절이네요. 이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5번입니다. 기억은 이 기억 다음에도 알 수 있듯이 해부대 위에 재봉틀과 양산이 놓여 있다는 게 통념에 맞지 않지만 바로 그 기이함이 시적 예술적 상상을 나와서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운대요. 그래서 이것을 아름답다고 표현을 한 거죠. 따라서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 위에서 만나는 것은 통념에 맞지 않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 만나는 거고 그 만남으로 아름다움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런 관계 없는 것들이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움. 5번이 가장 적절하죠. 1번 보면 추상적 존재들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 재봉틀과 양산, 해부대는 모두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 사물이죠. 따라서 추상적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 존재들의 어울림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 재봉틀, 양산, 해부대 자체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죠. 현실적 존재에 해당하죠. 그리고 3번 통념에 맞는 만남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4번 익숙한 장면을 연출하는 익숙하지 않은 거였어요. 낯선 거였죠. 따라서 답은 5번만이 적절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기 전략,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을 풀어볼게요. 다음 중 윗글의 글쓴이가 사용한 글쓰기 전략을 모두 고르는 문제예요. 이것도 영상을 멈추시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답은 1번과 3번입니다. 1번 볼게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대페이지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죠. 2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의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대페이지망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 거 아니죠. 3번 구체적 사례 제시로 내용을 뒷받침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페이지망의 기법이 적용된 골콘다랑 레슬러의 무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따라서 적절합니다. 4번 대상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소개하고 이를 절충하는 변증법을 보이고 있다. 대상에 대한 대페이지망 기법에 대한 사란 알렉산드리안과 수지 게블릭의 다른 분류가 나오긴 했지만 이걸 상반된 인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들을 절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죠. 5번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이렇게 시각자료는 활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각자료를 통해 글쓴이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글은 글쓴이의 주장이 담긴 논설문이 아니라 설명문이에요. 시각자료를 통해서 독자 이해를 돕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과 3번이에요. 지금까지 고1 국어 지학사 5-1단원 점검하며 읽고 쓰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읽기 방법에 대한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